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부쩍 줄었다지만 오늘만큼은 긴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날이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어젯밤 파스를 붙여놨는데도 여전히 아팠어요. 거실로 나가니 책방 구석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한옥을 개조해서 책방 겸 집으로 만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엔 서울 집이 너무 컸고 시골에서 작은 책방이라도 운영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간단한 미숫가루 한 잔을 타 마셨어요. 아침을 걸으면 검진에서 어지러울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가방에는 이미 어제 저녁에 준비해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증, 지갑, 그리고 토마토 한 봉지. 도연이가 토마토를 좋아한다고 했으니 가져가야겠어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어요. 염색을 해볼까 싶다가도 이제 와서 무슨 치장이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외출하는 게 낫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제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로 2시간 반은 걸려요. 검진 예약 시간이 10시니까 7시 버스를 타야 합니다. 전에는 당일치기로도 충분했는데 요즘은 뼈 건강이 약해져서 장거리 이동이 무척 힘들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하룻밤 정도는 서울에서 머물다 오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루 종일 검사받고 지하철 갈아타며 서울역까지 가서 다시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지난번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버스에서 어지러워져서 깜빡 정신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때서야 인정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니 새벽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책방 앞 골목길은 아직 조용해요. 이웃집 강아지 하나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어주니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집에서 하루 묵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처음엔 며느리 서연이도 괜찮다고 했고 손녀 윤희도 할머니가 오신다고 좋아했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검진날 하루와 결과. 통보받는 날 하루만 머물기로 했으니 별로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섰어요. 기사님께 인사드리고 좌석에 앉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천의 산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무사히 검진을 마치고 내일은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토마토 봉지를 무릎에 올려두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별일 없이 건강하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니 복잡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빼곡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제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살았고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동안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새벽 일찍 출발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어지러워서 깜짝 놀랐거든요.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어서였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지쳤던 건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도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걱정된다면서 이제부터는 서울에 올 때마다 집에서 하루씩 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도연이와 서연이 그리고 윤희까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에 2번 건강검진 받는 날과 결과를 듣는 날에만 하룻밤씩 머물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히려 자주 오시지 않아서 섭섭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윤희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할머니가 오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손이 그리워서 잠깐이라도 함께 있고 싶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할머니를 그리워해 주다니. 서연이도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윤희도 좋아하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했거든요. 나도 손녀 밥 한 번 더 해주고 빨래도 개켜주고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만의 작은 약속이 생겼어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서로 배려하면서 지낼 수 있을 만큼만. 1년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병원 로비에 앉아 있으니 그때의 따뜻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고 했던 도연이의 말도요. 혈압이 조금 높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이제 도연이 집으로 가서 하루 쉬고 내일 다시 병원에서 자세한 결과를 들으면 됩니다. 토마토 봉지를 챙겨 들고 병원 문을 나서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윤희 얼굴이 벌써 그리워졌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연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이 어깨를 눌러서 조금 힘들었지만 곧 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괜찮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못 들었나 싶어서 3번째 눌렀을 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받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회의가 생겼다면서 집사람이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몇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급하게 나갔는데 곧 들어올 거라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근처 카페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면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미리 약속을 했고 오늘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다니. 하지만 도연이도 회사 일이 있고 서연이도 급한 일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을 둘러보니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무인 카페더라고요. 기계로 주문하는 방식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사용법을 모르겠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무인이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손님한테
부탁하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앉아있기도 어색했습니다. 결국 카페를 나와서 아파트 단지 안 벤치에 앉았어요. 토마토 봉지를 옆에 두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검진을 받느라 아침을 일찍 먹었는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햇볕이 따가워서 그늘을 찾아 벤치를 옮겼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이런 게 기다림이구나 싶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데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토마토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아직 1시간이 더 남았어요. 벤치에 앉은 지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딱딱한 벤치가 허리에 좋지 않았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니까 무릎도 뻐근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파트 단지가 참 잘 꾸며져 있었어요. 조경도 예쁘게 해놓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고요. 도연이가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한 번 더 왔었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늦어진다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도 아직 집에 못 들어갔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토마토 봉지가 햇볕에 계속 노출되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할까봐 그늘로 옮겨보기도 하고 가방 안에 넣어볼까도 싶었지만 가방이 작아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조금 우습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윤희 또래의 아이들이 교복 입고 지나가는 걸 보니 반가웠습니다. 윤희는 지금 학교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오늘 할머니가 온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집에 와서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도연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서울에 살고 있었고 도연이가 집에 오면 내가 맞아주고 밥 해주고 그런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손님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네요.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서글펐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손님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도연이도 바쁘고 서연이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면 준비할 게 많을 거고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화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혼자 벤치에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일이더라고요. 해가 기울어 가니까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얇은 카디건 하나만 입고 왔는데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토마토 봉지를 꼭 안고 앉아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도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일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가 힘들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와야겠구나. 드디어 도연이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가 늦었다면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았는데 아마 시어머니가 온다고 해서 청소를 했나 보더라고요. 서연이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면서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아직 학원에서 안 돌아왔다고 했어요. 요즘 중학생들은 정말 바쁘다면서 저녁 7시쯤에야 집에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좀 쉬시라면서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쉬는 동안 서연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뭔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괜찮다고 그냥 쉬시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혼자 하는 게 미안해서 몇 번 물어봤지만 계속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이가 회사에서 돌아온 건 6시 반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했다면서 회의가 갑자기 생겼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토마토 봉지를 건네주니까 고맙다고 했어요. 싱싱하게 잘 익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보다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이 안방 쪽에 있어서 복도를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서연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전화 내용을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서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친구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집이 흐트러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라도 불편하다면서 생활 패턴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윤희도 할머니가 오시면 늦게까지 이야기하려고 해서 다음날 학교 가기 힘들어 한다고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요? 1년에 2번 하룻밤씩만 머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연이가 전화를 끊고 나와서 웃으며 저녁 준비 다 됐다고 했는데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가족이라 더 편할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 더 어려운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고 서연이는 계속 미소를 지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도연이는 회사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윤희가 학원에서 돌아온 건 저녁 7시 반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다는 소리를 듣고 반가워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거실에 와서는 인사만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오면 한참 동안 붙어 앉아서 학교 얘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했는데 말이에요. 아마 중학생이 되면서 바빠진 것도 있고 할머니보다는 친구들이나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앞서 전화해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희가 할머니와 늦게까지 이야기해서 다음날 학교 가기 힘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윤희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밤 9시쯤 도연이가 일찍 자겠다고 했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도 윤희 숙제 봐줘야 한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TV를 틀어놨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거든요. 벤치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것, 서연이의 전화 내용, 어색했던 저녁 식사,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10시쯤 되니까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자기 일들을 하고 있거나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만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 더 어렵구나. 남한테는 차마 하지 못할 말도 가족에게는 쉽게 하게 되고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일도 가족에게는 참기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전화해서 한 말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누구나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있고 그게 갑자기 바뀌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듣게 된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11시쯤 모든 게 조용해졌을 때 결심을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자. 굳이 하루 더 머물면서 서로 불편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가져온 옷들을 다시 넣고 세면도구도 챙겼어요. 내일 아침에 부산스럽게 짐 싸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도 최대한 죽였어요. 현관에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엄마드림. 아침 찬 공기가 얼굴에 닿으니 정신이 맑아졌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 더 어렵구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서울역에서 제천행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서연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거겠죠.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방이 고요했습니다. 이틀 동안 비운 사이에 먼지가 조금 쌓였네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제천의 맑은 공기가 서울의 답답함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왜 말도 없이 가셨냐고 하더라고요. 걱정된다면서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집이 그리워서 일찍 돌아왔다고 했어요. 굳이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서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연이는 아직도 미안하다면서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때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굳이 아들 집에 부담을 주면서 머물 필요가 있을까요? 서울에 혼자서도 머물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게스트하우스나 모텔도 있고 요즘은 1인 숙소도 많다고 하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다양한 숙소들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1년에 2번 하룻밤씩이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직접 숙소를 잡자. 아들 집에 부담 주지 말고 나도 자유롭게 지내자. 책방 한쪽 벽에 작은 액자를 하나 걸었어요. 예전에 서예를 배울 때 써놨던 글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 마음과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룻밤도 눈치 보며 살지 말자. 이 글귀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기대지도 말고 누구에게 부담도 주지 말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69세가 됐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고 몸도 그럭저럭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 책방에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어요. 서울 다녀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건강검진 잘 받고 왔다고 대답했더니 결과가 좋았냐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혼자서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토마토는 도연이에게 다 줬으니까 없었지만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충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쓸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내 규칙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책방에 손님이 적었는데 아마 다들 명절 준비로 바쁘신가 보더라고요. 나는 혼자 지낼 생각이었어서 별다른 준비는 안 했습니다. 간단한 차례상이라도 차려서 남편한테 인사드리고 조용히 하루를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추석 전날 저녁 갑자기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족들이 제천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추석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된다면서 함께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굳이 멀리서 올 필요 없다면서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연이가 이미 차를 빌렸다면서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룻밤 재워달라는 거였어요. 제천에 민박집이나 펜션을 찾아봤는데 추석이라 다 찼다면서 책방에서 하룻밤 지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는 내가 아들 집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눈치를 봤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내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다니요. 서연이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려서 미안하다면서 다른 곳을 더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윤희도 전화를 바꿔받아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다면서 책방도 구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손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와서 하룻밤 지내라고요.
다만 책방이라 잠자리가 불편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거실에 이불 깔고 자야 한다고 그래도 괜찮으면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벤치에서 기다렸던 것, 서연이의 전화 내용을 들었던 것, 그리고 새벽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던 것까지요. 그때 문득 책방 벽에 걸어둔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룻밤도 눈치 보며 살지 말자. 이 글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만의 규칙을 정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규칙을 적용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손님용 이불도 꺼내고 수건도 준비하고 간단한 먹거리들도 챙겨놨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받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겪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을 지켜야 할까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쯤 도연이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윤희가 가장 먼저 뛰어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녀가 많이 컸더라고요. 키도 훌쩍 자라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어요. 도연이와 서연이도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연거푸 말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려서 미안하다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웃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희는 책방을 구경한다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런 멋진 곳에서 사신다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내놨는데 다들 맛있다고 해주더라고요. 윤희는 할머니표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그릇을 비웠어요. 오후에는 근처 산책도 하고 마을 구경도 했어요. 윤희가 제천이 이렇게 예쁜 곳인지 몰랐다면서 좋아했습니다. 도연이도 오랜만에 시골 공기를 마셔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무렵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잠자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요. 거실이 좁은 것 같은데 윤희라도 어머님 방에서 함께 주무셔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벤치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던 것, 서연이가 전화해서 했던 말들, 그리고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섰던 기억들이요. 그때 책방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룻밤도 눈치 보며 살지 말자. 이 순간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들아, 책방은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란다. 내가 너희 집에서 불편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규칙을 지킬 거야. 책방에는 손님 자리가 있어도 엄마 방은 엄마 자리란다. 도연이와 서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서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일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서울에 갔을 때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마음들을요.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마 자기가 했던 전화 내용을 제가 들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윤희만 울먹이면서 할머니 미안해요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서운하셨을 거라면서
자기도 그때 할머니를 제대로 반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손녀 마음이 고마웠지만 윤희 잘못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도연이네 가족은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서연이가 계속 미안해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연이네 가족이 모텔로 간 후 책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으니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하나 끓였어요. 간단한 저녁이지만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 불면서 마시니 속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보름달은 아니지만 제법 밝은 달이 책방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니까, 손녀니까, 아들이니까 하면서 참고 넘어갔던 일들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윤희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진짜 가족 관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 집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이번에는 아들내가 느꼈을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죠.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오늘 일로 가족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솔직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어요. 캐모마일 차인데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평소에 즐겨 마시는 차예요.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창밖을 보니 마을이 고요했어요. 몇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밤에 혼자 차를 마시며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차근차근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가족도 이웃도 결국 서로의 선을 지켜야 편안하구나.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면 뭐든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며느리나 아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 삶은 내 규칙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69세가 되어서야 이런 걸 배우다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밤 11시쯤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지. 내일 아침에 맛있는 아침 차려줄게. 이렇게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니 별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어요. 제천의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워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지내기로요.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오늘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웃으며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깊은 잠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